그래, 내 아비는 종놈이었다. 전라도 땅끝 어느 마을, 가을거지가 끝난 들녘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복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선 가운데 한 사내가 곤장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돌쇠 아비, 주인 집에서 30년을 충실히 섬긴 늙은 종놈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 푼의 돈도 만져본 적 없는 종놈이 주인집 동괴를 털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것이 말입니다. 주인집 도련님 김진사가 높은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아직도 발뺌을 하려느냐? 내 동괴에서 은전 20냥이 사라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곤장대에 묶인 돌쇠 아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은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평생을 이 집에 충성을 다했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하겠사옵니까? 이놈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 말고 누가 내 방에 드나들 수 있단 말이냐? 어서 토해내어라. 그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사실 그 은전은 김진사가 기생집에서 탕진하고 빚독촉에 시달리자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도련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곤장대 옆에서 7살 어린 돌쇠가 무릎을 꿇고 애타게 울부짖었습니다. 도련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김진사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자식까지 버릇없이 굴어서야 되겠느냐? 형리야, 당장 곤장을 때려라. 형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자는 나이가 많아 곤장을 견디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도둑질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곤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돌쇠 아비의 신음소리가 느티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린 돌쇠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비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20대가 넘어가자 돌쇠 아비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30대, 40대. 피가 흙바닥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형리도 이제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김진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련님, 이만하시지요. 아직 자백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계속하여라. 마침내 50대째 곤장이 떨어졌을 때 돌쇠 아비는 더 이상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축 늘어진 몸뚱이만이 곤장대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리가 떨리는 손으로 돌쇠 아비의 코 밑에 손을 갖다 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진사가 부채질을 멈추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죽었구나. 도둑놈의 말로가 이런 것이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후에야 어린 돌쇠가 아비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었습니다. 7살짜리 어린 몸으로 아비의 시신을 업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을 본 마을 어른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뒷산 공동묘지, 달빛 아래서 돌쇠는 맨손으로 땅을 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쇠가 꼭 복수해드릴게요. 김진사 그놈을 반드시. 어린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거만하던 김진사 집안은 점점 기울어져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도박과 기생질로 가산을 탕진한 김진사는 결국 빚더미에 앉았고 조상 대대로 살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악행의 대가는 이렇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 사이 돌쇠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20살이 되던 해,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양인 신분을 얻어냈습니다. 주인을 잃은 후 온갖 고생을 다하며 품삯을 모으고 아전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수없이 굽신거린 끝에 얻어낸 자유였습니다. 양인이 된 돌쇠는 곧장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도성뿐이었습니다. 한양 포도청 앞마당, 27살의 돌쇠가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포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름과 고향을 대라. 전라도 출신 돌쇠입니다. 나이는 27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조금은 읽을 줄 압니다. 포교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골뜨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뭐? 일단 받아주기로 하자. 그런데 말이다. 여기서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실력으로만 평가한다. 전라도 촌놈이라고 봐주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쇠는 포도청 말단 포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선배 포졸들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돌쇠라고 했나? 이름도 참 촌스럽구나. 네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다. 포도청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들이 모두 돌쇠의 몫이었습니다. 마구간 청소, 변소 치우기, 죄수들 밤 나르기. 게다가 선배들이 시킬 때마다 심부름까지 해야 했습니다. 돌쇠야, 내 집신이 더러워졌으니 깨끗이 빨아놓아라. 돌쇠야, 술상을 차려라. 돌쇠야, 내 등 좀 긁어다오. 하루하루가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이면 초라한 숙소에서 돌쇠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참자, 참아야 한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굴욕쯤이야. 그런 어느 날 포교 한 사람이 돌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혹시 전에 종놈이었지? 돌쇠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면 안다. 몸에 밴 비굴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 종놈 출신이구나.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하, 그럼 그렇지. 종놈 주제에 감히 포졸이 되겠다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종놈은 종놈이다. 그 포교는 돌쇠의 약점을 알아챈 후로는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다른 포졸들에게도 돌쇠의 출신을 알려서 모두가 그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틀린 심부름을 시켜서 상관에게 혼나게 만들기도 했고, 어떤 날은 돌쇠의 밥에 모래를 섞어 넣기도 했습니다. 종놈 주제에 우리와 같은 밥을 먹겠다고? 이 정도면 내 분수에 맞지 않겠냐? 하지만 돌쇠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굴욕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비록 더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어떤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일부 선배들은 돌쇠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비록 종놈 출신이긴 하지만 일은 제대로 하는군. 그러게 말이야. 요즘 신참들은 게으르기만 한데 돌쇠는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돌쇠를 괴롭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처음 괴롭히기 시작한 포교는 돌쇠가 인정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종놈 주제에 건방지게 굴어서야 되겠느냐? 내 주제를 똑똑히 알아라. 그런 어느 겨울날 포도청에 급한 공무가 생겼습니다. 도적들이 한강 나루터에서 상인들을 털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당장 출동하여 도적들을 잡아와라. 하지만 때마침 큰 눈이 내려서 길이 막혔습니다.
선배 포졸들은 모두 추위를 핑계로 꺼려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뭐? 너 혼자서? 예, 혼자라도 가보겠습니다. 돌쇠는 혼자서 눈보라를 뚫고 한강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적 한 명을 잡아왔습니다. 얼어붙은 몸으로 도적을 끌고 온 돌쇠를 본 상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가 정말 혼자서 도적을 잡아온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만하거나 우쭐해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돌쇠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늙은 포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과연 그 늙은 포교의 말이 맞았습니다. 돌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간절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의 원수를 갚는 것,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청에 한 장의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공문을 받아든 상관의 얼굴이 심각해졌고 곧 모든 포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일이 생겼다.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도적대에 대한 긴급 수배령이 떨어졌다. 그로부터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아십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돌쇠는 한 번도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돌쇠는 포도청에서도 손꼽히는 노련한 포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를 괴롭히던 선배들은 이미 늙어서 물러났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은 돌쇠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포교님, 이번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돌쇠 형님, 범인을 잡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이제 발자국만 보아도 범인의 키와 몸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고 사건 현장의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는 매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가을날 아침, 포도청 마당에 모든 포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포도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도적대가 있다. 이놈들이 민가를 털고 상인들을 해치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 조정에서 긴급 소탕령이 떨어졌다. 포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도적 소탕은 언제나 위험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도적패는 무려 20명이 넘는 큰 무리다. 게다가 산세가 험한 곳에 숨어 있어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잡지 않으면 누가 잡겠느냐? 포도대장이 두꺼운 종이뭉치를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수배자 명단이 있다. 각자 받아서 얼굴과 이름을 외워두도록 하라. 특히 두목과 핵심 인물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포교들이 차례로 나가서 수배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돌쇠도 자신의 몫을 받아든 후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도적패 두목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였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기다가 돌쇠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네 번째 장에 그려진 얼굴을 본 순간 돌쇠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성호. 돌쇠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 밑에 적힌 설명을 읽어내려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본래 전라도 양반가 출신이나 가세가 기혼 후 도적패에 합류. 나이 35. 주로 민가 터리를 담당하며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름. 김성호. 바로 자신의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김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도련님의 핏줄이 이제는 도적이 되어 산속에 숨어 지내고 있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인연입니까? 돌쇠는 종이를 꼭 쥔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포교들은 모두 자신의 숲에서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돌쇠 형님, 이 도적들 얼굴이 하나같이 무섭게 생겼습니다. 옆에 선 젊은 포교가 말을 걸어왔지만 돌쇠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출동한다. 각자 무기를 점검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하라. 이번 작전은 생사를 가르는 일이 될 것이다. 해산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돌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꾸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입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아, 아니다. 괜찮다. 돌쇠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숲에서를 품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의 죽음, 지난 30년의 인내, 그리고 내일 맞닥뜨리게 될 운명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혔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출동한다. 각자 무기를 점검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하라. 이번 작전은 생사를 가르는 일이 될 것이다. 해산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돌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꾸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입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아, 아니다. 괜찮다. 돌쇠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숲에서를 품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의 죽음, 지난 30년의 인내, 그리고 내일 맞닥뜨리게 될 운명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랜 세월 꿈꿔온 일이 현실로 다가올 때입니다. 돌쇠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포도청 마당에는 완전 무장을 한 포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칼과 창, 활과 화살로 중무장한 20명이 포교들 사이에서 돌쇠만큼은 겉으로 보기에 침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김성호.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포도대장이 말에서 내려 포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향할 곳은 관악산 깊숙한 골짜기다. 첩보에 따르면 도적들이 그곳에 산채를 차리고 있다고 한다. 험한 산길이니 조심하되 한 놈도 놓치지 말라. 예. 포교들의 우렁찬 대답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20명의 포교들이 줄지어 성문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대열 중간쯤에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른 포교들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 형님, 이번 도적들이 꽤 위험하다던데 괜찮을까요? 옆에서 함께 걷던 젊은 포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말라. 우리가 잘 훈련받은 포교들 아니냐? 도적 따위가 우리 상대가 되겠느냐? 돌쇠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네가 정말 그곳에 있을 것이냐? 30년 만에 아비의 원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냐? 한양에서 관악산까지는 반나절 길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일행은 상기슭에 도착했습니다. 포도대장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리를 내지 말라. 도적들이 망보를 세웠을 수도 있다. 포교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 서로 다른 길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가장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가장 험한 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파른 바윗길을 기어오르며 돌쇠는 자꾸만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곤장에 맞아 죽어가던 아비의 모습, 그날 밤 무덤을 파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적들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포교 하나가 돌쇠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산채를 발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큰 산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엮은 울타리 안쪽에는 여러 채의 오두막이 있었고 도적들이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눈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산채 한가운데서 다른 도적들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는 사내, 바로 김성호였습니다. 숲에서에서 본 것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예전의 도련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것도 모를 만큼 흥분 상태였습니다. 저놈이다. 바로 저놈이 김진사의 아들이다. 그때 포도대장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일제히 공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포교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포도청이다. 모두 손을 들어라. 산채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적들은 무기를 들고 저항했고 포교들은 그들을 제압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김성호가 황급히 뒷산으로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쇠는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포도대장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일제히 공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포교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포도청이다. 모두 손을 들어라. 산채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적들은 무기를 들고 저항했고 포교들은 그들을 제압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김성호가 황급히 뒷산으로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쇠는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채 안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돌쇠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바로 뒷산으로 도망치는 김성호였습니다. 저놈을 놓칠 수는 없다. 돌쇠는 다른 포교들의 싸움 소리를 뒤로하고 김성호를 쫓아 산길로 달려들어갔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험한 바윗길을 뛰어오르며 김성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명의 포교가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망할, 어째서 저놈은 저렇게 빠른 거냐? 김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도적들과 약속한 비상탈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쇠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포도청에서 단련된 그의 몸은 산짐승처럼 민첩했습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다. 오늘은 반드시 너를 잡고 말겠다. 돌쇠의 다짐이 바람을 타고 김성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보통의 포교와는 다른 무언가 개인적인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이 숨막히는 추격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복수의 염원으로, 다른 한쪽은 목숨을 건 도망으로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오른 끝에
김성호는 마침내 절벽 끝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깎아지른 낭떠러지, 뒤로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다가오는 돌쇠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돌쇠가 천천히 김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벼랑 끝에서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위협했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나도 할 말이 있다. 하지만 돌쇠는 조금도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 김성호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높이였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본래 양반집 도련님이었다. 너 같은 천한 놈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돌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양반집 도련님이라고? 바로 그 말이 돌쇠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김성호는 돌쇠가 주춤하는 것을 보고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너도 알고 있구나. 신분의 차이라는 것을 말이야. 아무리 포교가 되었다고 해도 너는 본래 천한 놈 아니냐?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성호는 더욱 자신만만해지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말이 맞지? 너 같은 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천한 것은 천한 거라고. 그러더니 김성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돈도 줄 수 있어. 산채에 숨겨둔 보물이 많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김성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돌쇠의 온몸에 분노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어차피 너도 천한 출신 아니냐? 내 아비도 종놈이었을 것 아냐? 같은 천한 놈들끼리 뭘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 거냐? 그 순간 돌쇠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 말, 바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아비를 모독하는 그 태도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김성호의 조롱 섞인 말을 들은 돌쇠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에서 쇠고랑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비는 종놈이었다. 돌쇠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놈은 내 할아비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는데 도둑 누명을 쓰고 곤장에 맞아 죽었지. 김성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너 혹시 그렇다. 나는 내 할아비가 죽인 그 종놈의 아들이다. 돌쇠가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기억하느냐? 느티나무 아래서 곤장에 맞아 죽어간 늙은 종놈을, 그리고 그 옆에서 울부짖던 7살짜리 아이를 말이다. 김성호는 이제 완전히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벼랑 끝이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때 그 꼬마가 바로 나다. 김성호야. 돌쇠는 마침내 김성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그 순간 김성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의 장난입니까? 30년 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종놈의 아들이 이제는 포교가 되어 원수의 아들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제발 살려달라.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 아비가 한 일이라고. 김성호가 땅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의 죄는 내 아비가 받았다. 이미 몰락해서 비참하게 죽었으니 말이다. 돌쇠가 쇠고랑을 김성호의 손목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살갗에 닿자 김성호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너는 너의 죄를 받아야 한다. 민가를 털고 백성들을 괴롭힌 죄, 부녀자들을 겁탈한 죄 말이다. 싫어. 싫다고. 나는 죽기 싫어. 김성호가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0년간 단련된 돌쇠의 힘을 당해낼 재주가 없었습니다. 쇠고랑이 완전히 채워지자 돌쇠는 김성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포도청으로 가야 한다. 안 가. 절대 안 가겠어. 김성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버텼지만 돌쇠는 강제로 그를 끌어세웠습니다. 가기 싫으면 여기서 벼랑 아래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 어차피 도적 소탕 중에 저항하다가 추락사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돌쇠의 차가운 말에 김성호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따라가겠으니까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 하지만 김성호의 머릿속에는 벌써 다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압송 중에 기회를 봐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뇌물로 돌쇠를 매수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쇠고랑이 완전히 채워지자 돌쇠는 김성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포도청으로 가야 한다. 안 가. 절대 안 가겠어. 김성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버텼지만 돌쇠는 강제로 그를 끌어세웠습니다. 가기 싫으면 여기서 벼랑 아래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 어차피 도적 소탕 중에 저항하다가 추락사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돌쇠의 차가운 말에 김성호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따라가겠으니까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 하지만 김성호의 머릿속에는 벌써 다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압송 중에 기회를 봐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뇌물로 돌쇠를 매수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쇠고랑에 묶인 김성호를 끌고 산을 내려가는 길. 돌쇠의 발걸음은 한결같이 무겁고 침착했습니다. 반면 김성호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애원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포교님, 아니 형님, 잠깐만 들어보시오. 내가 할 말이 있어.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김성호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정말 좋은 제안이 있어. 들어만 보시오. 여전히 돌쇠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성호가 점점 초조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자 천냥. 천냥을 드리겠소? 산채에 숨겨둔 보물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소? 천냥.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걸음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김성호는 더욱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니면 2천냥, 3천냥도 가능하오. 형님이 원하는 만큼 다 드리겠소. 그러나 돌쇠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광경입니까?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뇌물을 제안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치 바위처럼 꿈쩍도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산길을 한참 내려온 후 김성호는 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옛 정을 들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 우리가 남남은 아니지 않소? 비록 신분은 달랐지만 같은 마을에서 자란 사이가 아니오? 돌쇠의 어깨가 잠깐 움찔했습니다. 김성호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소. 그렇고 말고 우리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가 아니오. 형님도 우리 집 마당에서 놀던 기억이 있을 것이오. 김성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어린 시절 함께 지낸 것만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형님의 아버지도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지 않소? 그런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서야 되겠소?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점점 더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시오. 내가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겠소. 형님,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함께 뛰어놀기도 했지 않소? 그때를 생각해 보시오. 김성호는 심지어 눈물까지 짜내며 애원했습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돌쇠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비가 곤장에 맞아 죽어가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성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갈 때 과연 말려섰습니까? 산 아래 큰 길에 다다를 무렵 김성호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형님, 만약 나를 살려주신다면 우리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소. 형님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겠소. 이 말에 돌쇠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김성호는 희망을 품고 더욱 열심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소. 내가 직접 나서서 우리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겠소. 형님의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고. 하지만 돌쇠는 곧 다시 원래의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달콤한 말로도 어떤 거금으로도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신념은 그 어떤 유혹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양 포도청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김성호는 이미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를 끌고 앞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포교 돌쇠, 도적 김성호를 체포하여 압송해왔습니다. 포도청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포교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어 김성호를 구경했습니다. 워, 이놈이 그 유명한 김성호로구나. 돌쇠 형님이 혼자서 잡아온 거요? 포도대장이 나타나 김성호를 살펴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돌쇠. 이놈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핵심 인물이 아니냐. 김성호를 옥에 가둔 후 포도대장은 돌쇠를 따로 불렀습니다. 돌쇠, 너는 이제 심할서를 써서 올려야 한다. 체포 과정과 죄인의 죄상을 자세히 적어 상부에 보고해야 하거든. 예, 알겠습니다. 돌쇠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돌쇠는 붓끝에 먹을 묻히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포교 돌쇠, 도적 김성호 체포에 관한 심할서를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먼저 체포 과정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관악산 도적 소탕 작전 중 김성호를 발견하고 추격하여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자신과 김성호의 인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돌쇠는 결심을 굳히고 붓을 들었습니다. 본 포교와 죄인 김성호 사이에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음을 고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대한 순간입니까?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말입니다. 돌쇠는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본 포교는 본래 전라도 출신으로
어린 시절 김성호의 조부 김진사 댁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붓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적어나갔습니다. 본 포교의 아버지는 김진사로부터 도둑질 누명을 쓰고 곤장형을 받던 중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돌쇠는 잠시 붓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비의 죽음을 글로 적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당시 7살이던 본 포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어떻게 양인 신분을 얻었는지, 어떻게 한양에 올라와 포도청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를 낱낱이 적어나갔습니다. 본 포교가 포도청에 들어온 진정한 이유는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은 것은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오늘 김성호를 체포하면서 느낀 복잡한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김성호를 체포하는 순간 본 포교는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느낀 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법이 제대로 집행되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심할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돌쇠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전라도 고향 하늘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본 포교는 개인적인 원한과 공적인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포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의 죄는 본 포교와의 개인적 인연과 상관없이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돌쇠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던 그날 밤 이후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쇠는 심할서를 들고 포도대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갑자기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 포도청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적 김성호와 그 일당들의 효수형이 집행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법이 얼마나 엄정한지 아십니까? 민가를 털고 백성을 괴롭힌 도적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형리가 큰 소리로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적 김성호는 민가 10여 곳을 털고 부녀자 5명을 겁탈했으며 상인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은 죄로 효수에 처한다. 김성호는 형장에 끌려 나오면서도 계속 돌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돌쇠는 그날 아침 일찍 포도대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대장님, 오랜 세월 신세를 졌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포도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만큼 유능한 포교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 네가 없으면 포도청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르느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30년 동안 품어온 복수의 염원이 드디어 끝났으니 이제는 진정한 평안을 찾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대장은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심할서를 읽어보니 대충 짐작이 간다. 30년이면 긴 세월이었겠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내 실력이면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말이다.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얻었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법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돌쇠는 포도청을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몸담았던 곳을 뒤로하고 전라도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길에서 만난 행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양에서 큰 도적대를 잡았다던데 들으셨습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돌쇠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돌쇠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곧장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비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선 돌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맨손으로 파던 그 작은 봉분이 지금은 풀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비 무덤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떠할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30년 만에 원수를 갚고 돌아온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말입니다. 돌쇠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땅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저녁바람이 솔솔 불어와 돌쇠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마치 아비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김진사 집안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갚은 게 아니라 법으로 갚았습니다. 돌쇠는 김성호를 체포해서 포도청에 넘긴 일, 그리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일을 차근차근 아비에게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손으로 직접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달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결국 하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김진사는 가산을 탕진하고 비참하게 죽었고 그 아들은 도적이 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돌쇠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포도청에서 받은 마지막 월급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마을에서 조용히 살면서 매년 아버지 제사를 모시겠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비의 대답 같았습니다. 돌쇠는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잠드시라. 그 한마디에는 30년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분노, 청춘의 인내, 그리고 마침내 얻은 평안까지 모든 것이 그 짧은 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돌쇠는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아비가 편안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쇠에게는 더 이상 원한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평온한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새로 이사온 중년 남자가 산 아래 작은 집을 사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돌쇠였지만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낮에는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와서 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아세요? 옛날에 한양에서 일했거든. 한양이요? 와, 대단해요. 아이들의 순진한 감탄을 들으며 돌쇠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하는 것이고,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고 마침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지만 용서와 법은 모든 것을 평정으로 이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